근데 아까 교수님 그 임상 실험할 때 아까 1g을 쓰셨잖아요. 2g도 될 수도 있고 3g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1g을 쓰셨나요? 그게 이제 저는 조금 더 복용하면은 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 B3는 하루 2g까지는 거의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 하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에서는 그러니까 하루 그 6g까지도 1년간 복용할 때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간절하신 분들은 하루에 6g 복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6g을 임상시험 하지 왜 1g을 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임상시험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보여드릴 그 임상시험은 2015년부터 그 2024년까지 9년 또는 10년에 걸쳐 한 건데요. 임상시험은 바로 이런 효능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용량 반응 시험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량을 써야 적절한지를 검사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임상시험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 임상시험은 2005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끝난 그 20년 걸린 겁니다. 근데 처음 제가 이 임상시험을 할 때는 적절한 비타민 B3 용량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타민 B3는 그 하루에 50mg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B3는 15m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용량이 얼마인지 몰랐기 때문에 100mg 또는 500mg, 1g 이렇게 용량 반응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험 한 그룹마다 전부 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한정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할 수 있었던 한계는 3그룹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쓴다고 쓴 게 1g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g보다 더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용량 반응 시험에서 우리가 얻어낸 결과가 아니면 이 두 번째 2015년에서 하는 임상시험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상시험 디자인상 식약처에서 허용하는 그 절차상에서 하루 1g밖에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임상시험 결과는 그렇지만 하루 2g 또는 그 이상도 안전함이 잘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하루 1g은 충분하고 암 환자분이라면 하루 2g 또는 그 이상도 복용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그럼 저희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지금부터 B3를 먹으면 60대, 70대 암 발병 능력을 확실히 낮출 수 있다고 이해하고 지금부터 먹으면 좋다는 거죠? 빨리 드셔야죠. 그건 이게 암이 예방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얻은 결과는 동물에서 확실히 예방이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걸 최초로 증명한 사람이 저고요. 그 다음에 그 환자에게 복용시키면 치료하는데 도움 된다는 것도 확실히 이제 임상시험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암 환자에 대해서 한 것은 이제 호주 그룹들이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과학자들이 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 암 예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이 학술지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여기에 논문을 낸 사람이 한 명 있을까, 2명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위상에 그렇게 올라갔지만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의 논문을 내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여기에 이 비타민 B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실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건강을 위한 그 새로운 인식이 지금 싹이 트고 엄청난 속도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이 보통 보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타민 효능이 사라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이게 면역 세포처럼 계속 먹게 되면은 세포가 강해진다든가 면역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면역 증강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어떤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만 어떤 효과는 그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가 버리면 없어지거든요. 지금까지 한 임상시험은 항상 지속적으로 이 비타민을 공급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다가 만약에 중단할 경우에는 다시 그 효능이 없어지고 다시 발병의 확률이 높아진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가진 그 데이터에 의하면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복용 끊으면 그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교수님은 몇 그램 드시고 계세요? 저는 하루에 1g 먹습니다. 저는 예방용으로 먹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그 암 환자분들은 그 보통 2g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복용하시다 보면 이걸 복용하고 있으면 안도감이 생기거든요.
훨씬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좀씩 더 먹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침 저녁 먹다가 자기 전에 하나를 더 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한테 질문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더 먹으면 안 되느냐? 안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제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임상시험한 결과들이 이제 1g 또는 1.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임상시험 결과만 소개하는 것인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에 얽매여서 내 1g 이상 또는 2g 이상 더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량이 과다해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게 사례는 혹시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좀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루 1g 이상에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해도 우리 몸은 굉장히 적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2, 3일 정도 약간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또는 배탈이 난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다 금방 적응합니다. 그래서 복용량을 늘리실 때는 한꺼번에 늘리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하루 1g에서 3g 이렇게 늘리시는 것보다 1g에서 1.5g 거기서 2g, 2.5g 이렇게 몸의 그 반응을 봐가면서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g을 한 번에 먹나요? 아니면 그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약은 원래 이 복용 간격이 일정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복용한다 그러면은 12시간 간격, 3번 복용한다 그러면 8시간 간격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8시간 간격을 복용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후하고 점심 식후 간격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지는 않고요. 그냥 식후 한 번씩 3번에 나눠서 복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하루에 4알을 복용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침 저녁 2알씩 이렇게 나눠서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또는 하루 2알 복용하신 분 같으면은 아침 저녁 1알씩 복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비타민 B3를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건강보험에서 굉장히 밀어줄 것 같은데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임상시험을 할 때 돈이 얼마가 들었냐면은 한 300억 들었어요. 근데 300억이 어디서 났냐면 제가 제 지인들하고 해서 긁어 모은 돈은 한 100억 원, 한 80억 원 정도 되는데 220억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원이라는 게 돈으로 지원해 준 게 아니고요.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는 이 치료제라든지 입원비라든지 또는 검사비 이런 거를 전부 건강보험에 다 해줍니다. 환자는 5%만 내면 돼요. 95%를 건강보험에 해주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그 임상시험에 딱 참여하는 순간에 그 모든 비용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회사의 책임이 됩니다. 근데 환자 한 명당 보통 1년에 1억씩 되니까 2년 관찰을 하면 1인당 2억이고 110명이니까 220억이 바로 임상시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꼭 임상시험 한다고 해서 꼭 임상시험 비용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부수적인 비용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아마 그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임상시험 한 거 이거는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전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은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 보건을 위한 거다. 이제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인정해 준 거죠. 아마 시간이 지나서 일반화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국민 보급을 위해서 좀 더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추출하지 않습니다. 합성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자연 추출물이 화학 합성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도 조금이라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연 추출물에서. 그런데 자연에서 추출하면은 가격이 한 50배 정도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화학 합성을 해도 그 물질을 완벽하게 100% 순도로 정지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문제는 100% 정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합성을 한 다음에 95% 순도로 만들 때 드는 비용하고 95% 순도로 만든 것을 99% 순도로 만들 때까지 그 비용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99% 순도를 99.9%까지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여기까지 들어온 비용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99.9%를 100%까지 만드는데 비용이 여태가 들어간 비용만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순도 높은 거를 복용하시면은 그 천연물에서 추출한 데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타민 B3는 천연물에 추출한 비타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디 가면은 천연물 비타민 B3라고 써진 거 있거든요. 그거는 천연에 원래 존재하던 물질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그 천연에서 추출한 물질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보통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산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예. 보통 보면 이제 아로니아 같은 물질이 있는데 보통 그게 블루베리의 7배 이상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네.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B3가 합성물이면 자연에서 그런 항산화 물질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그건 상관없고 이건 유전자, 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 균형 유지자의 기능을 올려주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항산화제를 써서 암을 예방하고 하는데 도움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생명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화 과정으로 만들어졌던 창조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간에 지금 우리의 존재는 완벽한 균형을 이룬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산화가 필요하다면 우리 몸은 이미 충분히 항산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항산화 과정을 우리 몸 안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엄청난 장벽들을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걸 쓰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염물이 마구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오염물질 중 하나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물질에 대한 대비책이 몇 겹의 방음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라면 저는 항산화 능력이 우리 몸이 부족할 것이다. 그거는 제 생각할 때는 우리 몸이 완벽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을 못 가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생명 현상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묘하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찌르면은 뭐가 되겠지 이렇게 되질 않고요.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에 수많은 다른 그물망 하나를 건드려서 자꾸까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돼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완충작용들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잘못돼도 이것이 왼쪽이 부족하면 오른쪽이 맞고 오른쪽이 부족하면 왼쪽이 막는 이런 겹겹이 방음막이 있어서 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의 신비를 믿고 사는 게 사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비타민 B3를 먹어야 되느냐 좀 의문이 되시죠. 그건 뭐냐면 이 인류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한 번 식사를 하면서 다음번 식사를 언제 할지 확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게 된 지는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생존에 유리했냐면 한 번 먹을 때 대량 먹을 수 있고 거기서 먹은 에너지를 온몸에 축적해가지고 며칠 후에 먹을지도 모르는 식사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 존재가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후손을 남기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너무 잘 먹습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먹고 굉장히 고영양으로 먹고 게다가 운동은 안 해요. 그냥 맨날 걸어다닐 일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과잉이 된 겁니다. 현대인의 수많은 현대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은 에너지 과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 비만도하고 현대인의 질환하고 현대병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운동을 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거죠.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비타민 B3는 그것을 해소시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강제로 소비시켜서 우리 몸의 그 에너지 불균형을 바로잡아 주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의 세포를 젊게 만들고 우리 그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타민들은 이런 전환점을 만난 비타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항산화 작용이 뭐가 달랐을까요?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하고 그런 항산화 문제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불균형 문제는 인류가 처음 맞닥뜨린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알아서 여기에 적응하기에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그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꼭 여기에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다행히 비타민 B3라는 부작용이 없고 그 목적이 딱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이 걸린 분은 유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암 유전자가. 유전자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발병한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재발이나 이런 걸 예방하려면 기본으로 복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B3가 맞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비타민 B3가 최우선적으로 도움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거기 안 나왔던 암,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같은 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안 나온 것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구를 안 한 거죠. 여기에 갑상선 암이 없는 거는 연구를 안 했거나 연구했는데 제가 이 자료 찾을 때 누락됐거나 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300편 논문 읽어가지고 요약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은 아마 챗 GPT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금방 알아서 정리해 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쓸 줄 모르는데 이거 폐암이 호흡기에 관련된 건데 저는 제일 적을 것 같은데 제일 높아 70. 폐암이 굉장히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암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암이 가장 단순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암을 동물에서 만들 수 있는데 성공한 유일한 암이 폐암이에요. 나머지 암들은 동물에서 암을 만들어도 거기서 만들어진 암이 정말 사람 암하고 같은지 다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런데 폐암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연구가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논문도 가장 많죠. 비타민 B3가 가장 많이 포함된 식품류가 있나요? 뭐 견과류도 있고 육류 대부분의 그 식품에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섭취하기는 너무 양이 작다는 얘기죠. 근데 양이 너무 적고요. 음식에서 섭취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량은 하루 20m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mg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 하루 15mg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음식을 그냥 요즘 건강한 식단으로 드시면 비타민 B3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예방을 하려면 그러면 고용량으로 복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분야 연구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면 고용량의 비타민 B3가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그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암 분야에서 처음 밝힌 거고요. 그러면서 그 고용량을 썼을 때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 외에도 다른 다양한 그 효능, 예를 들면 코로나 치료에 도움된다든지 이런 효능들이 이제 속속 발견돼서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암하고 스트레스하고 정말 관계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B3는 스트레스 해소에 좀 많이 관계가 있는. 아마 현대인의 최고 중요한 원인이 스트레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주는 압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몸은 육체하고 정신이 분리된 것 같지만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정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몸 전체가 염증 상태가 되고요. 거의 염증인 상태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로 그런 상황은 이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닫혀 있는 유전자는 닫혀 있고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포 분열을 하면은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재구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할 때 위에 부모가 되는 세포가 딸 세포로 넘어갈 때 세포가 찢어지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 상황이 세포가 안정돼 있어야 완벽하게 똑같은 세포로 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압력을 받으면 어느 위점에선가 그 완벽을 기할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뭐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실제로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논문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양보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생각은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 의견 한번 잘 듣고 따르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3는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명랑하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듭니다. 그건 왜냐하면 에너지를 소비시키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등산을 하거나 적당한 운동을 하면은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하고 똑같이 비타민 B3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이 비타민 B3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효과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는 뭐 중국산, 영국산 있어서 영국산을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비타민 3는 질문해 주시니까 말씀드렸는데 중국산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나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오직 순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약품이나 건강식품 보면은 함량 100%, 순도 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함량 100%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500mg짜리는 그 안에 무게를 재보면 500mg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량 100%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강하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순도 100%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만 뽑아낼 때 완벽하게 100% 뽑아냈느냐, 아니면 합성할 때 나오는 생성되는 다른 중간 산물들이 불순물로 섞이느냐, 이거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제품이 기술이 나쁘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제품은 그 싼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도를 높이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2배씩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작은 차이를 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은 법이 허용하는 그 최저선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라고 그래서 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영국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나라 국민들 보건을 생각해서 좀 더 순도를 높이죠. 근데 이제 보통 과거에 비타민 B3 같은 거를 복용할 때는 비타민 B3 결핍증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식단에서 비타민 B를 충분히 보충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15mg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비타민 B3 결핍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옥수수에는 비타민 B3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결핍증은 예를 들면 하루에 500mg 비타민 B3 같으면은 한 달만 복용하면 다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펠라그라, 비타민 B3 결핍 펠라그라로 하는데, 펠라그라 치료용으로 쓸 때는 한 달이면 되기 때문에 이게 95% 순도, 9% 순도, 이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들어있어도 한 달만 먹고 말을 건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암을 예방하거나 또는 아까 고지혈증 이런 걸 복용하게 되면은 한 번 복용하면 오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용하는 기간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법이 허용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불순물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뭔지 모르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물질이 오랫동안 우리 몸에 장기간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아니면 그 순도가 높은 이거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몸에 한 100조 개 정도 세포가 있다고 네.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세포 하나하나에는 한 30억 쌍의 유전자가 그렇죠. 있다고 네. 들었는데 결국에는 유전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하고, 효소도 일종의 단백질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30억 쌍의 그 유전자들이 그때마다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저절로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자체는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원래는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한 사람의 그 유전자를 길이를 이으면 세포 하나에 있는 그 유전자 길이는 1.8m입니다. 이 세포 하나는 약 한 100분의 1mm 밖에 안 되거든요. 그 100분의 1mm 안에 1.8m의 유전자가 감겨 있어요. 아주 빽빽하게 감겨 있습니다. 근데 이 1.8m의 그 유전자를 100조 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쭉 이으면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가 나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요, 빛이 100시간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몇 초 가는 거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달까지 빛이 1초분 갑니다. 근데 100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 100시간 가는 거리를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멀잖아요. 이거를 한 200번 왕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건강하게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량이 지구 태양을 200번 왕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유전자 하나가, 딱 하나, 조그만 거 하나가 망가져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거기서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량 속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 몸은 허용을 안 해요. 그 하나가 문제 생겨도 반드시 찾아내서 전부 교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죽어야 할 세포에게 죽음을 운명을 부여해서 하나가 잘못된 것을 그 세포를 제거해버리고 나머지 건강한 세포만 살아서 이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연 치유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지. 예를 들면 항산화 활성이 있으니까 이거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넣어서 하면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저 오묘한 곳에 있는 거를 저 밑바닥에 있는 간단한 산수로 해석하려고 하는 너무 무모한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갑상선 암 발병률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높아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평균 갑상선 암 발병률에 비해서 최소한 10배 높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에 따르면 20배까지 높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인지 굉장히 연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의 대기가 오염됐거나 한국의 방사선이 오염됐거나 또는 이런 방사선 물질이 많거나 그렇다면은 갑상선 암만 그렇게 증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른 암들은 다른 나라에서 발병하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비율로 되는데 갑상선 암만 그렇게 높습니다. 이제 그거는 갑상선 암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암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상세포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양성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초기 암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칼시노마라고 하는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서 결국 최종적으로 암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암이 악성이 되고 전이가 되고 이런 단계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볼 때는 그러면 그게 그냥 암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암을 진단하는 의사들이 볼 때는 그 결정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경계가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같으면 똑똑 끊어지지 않습니까? 숫자가 이렇게. 그런데 이 아날로그는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간다고요.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어디서 잘라서 암이라고 할 것인지 전암이라고 할 것인지 또는 결절이라고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특히 갑상선 암처럼 서서히 진행하는 암에 대해서는 그런 게 더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진단하는 의사의 주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우리나라 갑상선 암 발생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혈액암 진단을 받고 네. 갑장 샘에 붙은 이제 제거를 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ET-CT를 이제 혈액 종양학과로 옮겨서 PET-CT를 이제 쭉 받았는데 아직 몸의 다른 데서는 발견된 게 없었고 네. 그러면은 어떤 약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또 3개월 후에 또 한번 해보고 한 6개월 지나서 또 한번 해보자. 거기까지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내야 되나라고 막막했었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있네라는 그런 생각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놓이는. 암 쪽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막상 암 환자가 정말 내 경우에 맞는 어떤 것을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너무 뼈저리게 잘 알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그거를 복용함으로 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데 대해서 짐을 조금씩이라도 덜어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여 년간 이 일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대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예방 효과도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고요. 치료 효과도 좋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효과의 범위도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제 워낙 암이나 이런 것이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에 대해서 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고 질문에 대하면은 사실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액암도 종류가 한 200종류 될 겁니다. 최소한 4개의 칼로스 나오고 각각이 또 한 10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레벨에서 보면은 혈액암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혈액암은 수백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그런 것들은 이 과학자들에게 물어봐도 과학자들은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럼스3와 비타민 B3의 관계는 광범위하게 엮여 있어요. 어떤 것이 다 들어있는 그거는 모르지만 이게 폭넓은 그 적용 범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일단 기대하고 한번 그 복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